네, 뭐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아이고 작구나.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네, 일단 서양사학과 좀 미리 보기, 강의 EX 미리 보기라고 좀 제목을 달아놨고요. 요건 제가 좀 장기적으로 이제 각 학과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게 좀 소개를 하려는 그런 약간 파일럿 형식을 띄고 있어서 오늘 이제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이 입시를 준비했었던 마침 서양사학과 재학생이 있어서 좀 도와주게 됐습니다. 오늘 그 서양사학과 네, 학번은 밝히지 않고 그냥 4학년 문준영 학생과 함께 요걸 좀 들으시고요. 그리고 간단히 질의응답 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후반부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MMI 면접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의 학과 소개 세미나를 맡게 된 재학생 문준영이고요. 이제 김현 선생님께서 좋은 기회를 마련을 해주셔서 학과를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아무쪼록 유익한 정보들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폰트가 약간 깨지네요. 어쨌든 이제 목차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다니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분위기는 어떤지, 전공 진입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전공 선택의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졸업생들의 진로는 이제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추려봤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서양사과 홈페이지에 아무래도 서양사과에 대한 정보를 이제 찾게 되시면 홈페이지부터 들어가 보시게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서양사과의 소개는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 정보 중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소개는 비록 이렇게 돼 있지만 과연 진짜 맞는 정보는 뭐고 틀린 정보는 뭔지 이걸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뭐 서양의 역사를 연구하고 서양 문화의 특성과 그 세계사적 의미를 올바로 이해한다. 뭐 이런 거는 맞는 얘기겠죠. 또 서양사를 시대별 지역별로 실제로 널리 학습하고 있고 뭐 역사상의 주요 논쟁점들을 골라서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학과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마치 동양과의 어떤 비교사적인 접근도 이제 하고 있는 것처럼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 서양사과에서 이런 것들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기대하시고 오시면 안 될 것 같고 한국사와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이런 것도 학과 소개에는 써 있지만 사실상 일종의 블러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서양사 자체에 대한 탐구에만 방점이 찍혀 있는 학과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입학생 출신 고교 비율을 보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제 학번 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서양사과에는 한 학번당 10명 정도가 전공 선택으로 진입을 하는데 그 10명의 출신 고교를 제가 다 일일이 수합을 해가지고 이제 공개하는 정보라 꽤나 귀중한 정보인 것 같아요. 꽤나 귀중한 정보인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일반고가 40%고 이제 일반고가 아닌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가 60%를 차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지방 소재 일반고는 전혀 없었고 서울 소재 일반고만 4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대원외고 1명 있었고 대일외고 1명, 서울국제고 1명, 청진국제고 1명, 하나고 1명, 포항제철고 1명 이렇게가 되어 있었고 서양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 선택으로 1학년 때부터 바로 서양사학과로 진입하는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이나 기획인등이나 정시 전형은 전혀 없고 일반 전형으로만 선발이 되는 학과입니다. 그 나머지 전형들은 이제 인문대 광역으로 들어오는 전형들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전형으로만 서양사과에 진입을 하실 수 있고 뭐 물론 인문대 광역으로 들어오셨다가 이제 2, 3학년 때 서양사과로 들어오는 학생들이 간혹 있죠. 그런 학생들은 1년에 그러니까 한 학번에 보통 한 2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2~3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한 학번당 12명, 13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입학을 아, 하는 학생 네. 잠깐만 이제 그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막 그렇게 랩처럼 해도 아, 알아듣는데 그런가요? 네. 이게 이제 좀 낯서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서울대를 들어가는 방법은 본인이 여기 적어놓은 일반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윤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기획인들 이런 뭐 농어 이런 거는 이제 뭐 좀 예외적인 전형이니까 좀 그건 빼놓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1년에 10명을 뽑는다는 거죠, 일반 전형으로 서양사학과가. 1년에 10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역 균형이라는 거는 이제 일반고, 그래서 이제 일반고 문과 1등들이 주로 쓰는 전형인데 그걸로는 이제 그냥 인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1학년 때는. 그리고 다니다가 2학년, 3학년 때 각 과를 택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서양사로 들어온 게 본인 학년에는 몇 명? 한 두세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서양사학과는 한 학년이 다 합쳐봐야 12~1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구조죠. 아, 뭐 아래 학년들도 다, 윗 학년들도 그렇고 보통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다 저희는 15명 수능은 이내다. 네네, 15명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러면 정도. 이제 네. 인문 광역 들어온 친구들은 당연히 다 일반고 친구들일 거고, 그러면 여기도 그 지금 근데 일반 전형 들어온 친구들 중에 일반고가 4명이다. 이거는 어문계열보단 그럼 일반고 비율이 높네요. 아, 그런가요? 어문 계열은 제가 잘 음, 몰라가지고. 옆에 과 잘 몰라. 네. 왜냐면 이제 어문계열은 예를 들어 10명이면 거의 9명이 외고나 국제고 친구들이 들어오는데, 일반고 음, 1명 있으면 좀 되게 이제 약간 화제가 될 정도인데, 아무래도 여기 사학과나 철학과 쪽은 그래도 이제 그런 외고 국제고 아닌 경우가 꽤 있는 것 같네요. 음, 오케이. 네,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네. 그리고 네, 네, 넘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사실 조금 복잡하고 정보가 조금 많아가지고 음, 더 보시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졸업 요건을 소개를 드리는 건데 크게 전공 필수와 필수 전공 선택과 그 외 전공 총 몇 학점을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외에 졸업하려면 필요한 요건들이 뭔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전공 필수, 이거는 나중에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서양사과를 졸업하는데 가장 난관이 되는 두 개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졸업 논문 수업과 강독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필수 전공 선택 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제 서양사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졸업 논문 수업이 개설이 되고, 그리고 영문사적 강독이라고 해서 영어를 번역하는, 영어로 된 역사 텍스트를 번역하는 수업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수업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러시아어로 된 역사 텍스트를 번역하는 수업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러시아어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가지고 학습을 해야만 졸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수업들을 이수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제 어학 실력이 제가 A2에서 C2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너무 사실 브로드한 범위이기 때문에 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고, 음, 총 전공 이수 학점은 39학점. 그러니까 수업으로 따지면 13개 정도의 수업을 이수하면 되는 건데, 총 이수해야 되는 학점은 130학점이라서 사실 서양사과로 진학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서양사 학점은 그중에 절반도 안 되는 수업만 이수를 하시는 거라, 사실 막상 입학을 했는데 서양사과 전공이 너무 좀 안 맞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는 구조긴 합니다. 물론 굉장히 힘든 버팀이 될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구조고요. 또 복수 전공 39학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전공 21학점을 하셔야 되는 구조고, 그래서 다른 전공을 이제 추가로 전공을 하셔야 되는 구조. 그래야만 졸업이 되고 있고요. 제2외국어 중급 이상은 사실 서양사학과에서는 조금 의미가 없는 이제 요건이죠. 어차피 동문사적 강독이나 불문사적 강독 같은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중급 이상의 제2외국어는 당연히 이제 갖춰져야 되는 레벨이라서, 네, 나머지는 인문대 공통 졸업 요건이라서 그렇게 이제 서양사학과의 특수한 조건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 요 상황사과에 오시면 이제 또 졸업 요건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하고 넘어가는 게 해외 답사인데, 이거는 음. 이제 좀 재밌는 코너죠. 이거는 좀 서양사과의 매력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질문이 몇 개인데 그러면 네, 전필이 3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필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적네. 필수 전공 선택이 사실상 전필이기는 하죠. 이것도 들어야 예, 되니까. 예, 예. 네, 행정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와, 외교학과는 8개인데. 여기 되게 적구나.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제2외국어 중급 이상인 게 이게 이런 도가 1, 2, 3 요새 저건가요? 어, 초중상인가? 초급 독일어 1, 2 다음에 중급 독일어 1까지 들으면 돼요. 3개. 아, 중급 동의를 1까지 들으면 된다. 네네. 그다음 요 아래 3개는 그럼 인문대 공통이에요? 뭐 네, 외국어 강의 3개 나머지는 이상? 나머지는 아, 인문대 공통이에요. 여기 심전을 해야 되면 얼마나 더 들어야 돼요? 이 심화 서양사는? 전공은 제가 알기로 70학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심화 전공은 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없어요? 없어, 아예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몇 어, 학번 중에 한 명 나올 걸로 있는 구조라서. 왜냐면 서양사과 수업이 애초에 그 심화 전공 안 될 요건을 것 채울 만큼 많지가 않고 그래가지고.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답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 3년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서양사과 출신
인재 분들 중에 가장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이제 메가스터디의 회장님께서 얼마나 쾌척하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는 스케일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쾌척을 해주셨는지 다행히 저희가 러시아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한 2015년, 4년쯤에는 동유럽으로 갔었다고 알고가 있고, 그래서 해외 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사실 좋아하는 코너죠. 이거는 서양사과의 매력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9박 10일로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둘 다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서 비용을 거의 절반 정도는 학과에서 부담을 해줬고 절반 이상이었던 것 같네요. 네, 왜냐면 저희가 130만 원만 대고 10박을 했으니까 절반 이상을 이제 학과에서 부담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것도 하는 학과다라는 걸 조금 어필을 하고 싶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몇 넘어가 주세요. 명이나 갔어요? 그럼 5, 60명이 다 갔어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고 음. 제 기억상 15명에서 20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얼마 안 냈네, 손주원 회장이. 그렇죠. 근데 일단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 있는 케이스가 많았고 아, 그리고 여학생들 위주였죠 거의. 그리고 저학번들 위주기도 했고 됐습니다. 강독 수업의 난이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강독 실제로 제가 영문사적 강독 수업 때 했던 텍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귀중한 자료죠. 제가 실제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서영사과에 진학하는 학생이면 사실 영문사적 강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버겁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복병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면 그렇게 소화하기 어려운 텍스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복병이라면 복병은 역사 텍스트들이 전문 용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는 하죠. 뭐 가령 조발성 치매증 이런 거를 영어로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뭐 사전을 찾긴 찾아야겠지만 텍스트 어떤 문장 구조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난해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는 시키면 다들 하는 분위기이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동문사적 강독이 있는데 넘어가 주실래요? 이제 제2외국어 강독 수업이 조금 졸업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버거워하는 수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논문 수업이랑 제2외국어 강독 수업이 조금 서양사과를 졸업하는데 가장 이제 고려해야 될 변수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이 정도 난이도의 텍스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지금 이번 학기에 듣고 있는 수업인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문사적 강독 텍스트랑 동문사적 강독 텍스트랑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텍스트의 난이도 상으로는 우리가 영어로 하는 만큼 독일어를 해라 정도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구글 번역기를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중급 독일어 수업을 갓 마치고 그러니까 외국어 능력 검정 시험 그 자격증 시험에서 A2 레벨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든 굉장히 힘들겠지만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는 수업이고 근데 또 이제 자기가 하기에 따라서 정말 좀 철저하게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고 1학년 때부터 제2외국어 수업 테크를 차근차근 밟아 나갔고 이런 학생이면 사실 제 주변에는 C1, C2 정도의 레벨로 서양사과를 떠나는 학생들도 선배님들도 간혹 보기는 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텍스트들 조금 더 수월하게 번역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양사과를 졸업하면 제2외국어를 좀 마스터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되게 학생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외고 때부터 뭔가 불어과 도어과를 이제 나와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되게 차근차근 테크를 밟아 나가고 뭔가 자기가 과외도 따로 하고 학원도 따로 다니고 이러면 뭔가 정말로 C1, C2 정도의 레벨로도 졸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대학교에 와서 처음 제2외국어를 접하고 또 제2외국어 수업을 그냥 학교에서의 커리큘럼만 따라가는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한 A2 레벨, B1 레벨, B1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A2 레벨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학생들이면 동문사적 강독, 불문사적 강독 수업을 듣는 게 조금 벅차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조금 고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입학 전에 이런 정도의 텍스트를 이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를.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네, 질문을 몇 개만 네네, 하고 갈게요. 네네. 그럼 영문사적 강독은 필수고 그 다음에 이 제2외국어 동문, 불문, 하나 뭐였지? 노문? 셋 중에 그렇죠. 하나 네, 선택이에요. 네, 셋 중 하나 선택이지만 어쨌든 하나는 필수로 들어야 돼요. 하나 필수 들어요. 이거는 그럼 수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음. 학생들한테 한 문장 한 문장 번역을 시키게 하는 구조예요. 수업 시간에? 네, 수업 시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문준영 어, 학생이 다음 문장부터 번역해봐라 하면 이제 쭉쭉쭉 번역을 해야 되는 구조죠. 그러면 그 한 주에 나가는 어사인드 리딩이 얼마나 돼요, 분량이? 영문사적 같은 경우에는 한 7, 네, 8페이지 정도 됐었고 동문사적 8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1, 2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습을 다 하고 와야겠네요, 그죠? 보통은 예습을 하고 와야 되는 실력들이죠, 다들. 시험은 어떻게 봐요? 시험은 이제 번역 시험이 나오는데 제가 아직 시험도 아, 안 쳐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대상 텍스트를 그대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독일어니까 이제 제대가 해당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졸업하기 위한 제대 기준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런 또 건 이걸 할, 없어요. 그 이제 뭐 어떤 학교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HSK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여기는 이제 그러면 대체로 이제 그냥 이렇게 유추해 봤을 때 A2 정도 실력이면 되는 것 같더라.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일반고니까 뭐 외고 친구들처럼 뭐 이걸 전공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어떤 느껴지는 갭이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외국 친구들도 음, 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뭐 도곡과 나온 애는 이거 잘할 거야. 이건 뭐 껌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도곡과 나온 친구들도 다들 좀 네, 헤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막 어차피 예습을 다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뭔가 갭이 느껴진다 이런 거는 많이 못 느끼긴 했어요. 됐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이제 서영사과 전공 수업들을 약간 간추려 봤는데 크게 시대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시대사 네. 수업들과 지역사 수업들과 토픽에 따라서 나뉘는 수업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고대를 제일 밑으로 넣은 이유는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과에서 개설되는 수업이 아니어가지고 음, 고대부터 중세, 근대 그리고 현대사들까지 사실상 고대부터 오늘날까지의 시대를 전부 다 커버를 하고 있기는 해요. 음, 보시면 네, 고대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역사교육과 수업인데 사실상 저희과 전공으로 인정이 되고 저희과 학생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라서 저희과 전공이라고 봐도 되는 전공 수업들인 것 같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네, 지역사 수업은 이제 앞서 학과 소개 홈페이지를 보면 되게 뭔가 세계사적으로 다양한 이제 지역들을 커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통적인 대상 지역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사 수업들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제 전공을 하신 분야가 이런 지역들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뭔가 중동 지역이나 이런 거는 뭐 차라리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를 가셔야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뭐 인도라든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서양사과계 주제인 어떤 유럽이나 아니면 이제 북미 쪽만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게 새로 들어오신 교수님들도 미국사랑 프랑스사를 전공을 하셨고 이제 한동안 뉴페이스가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체제로 쭉 갈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와 주시면 네. 네, 토픽에 따른 수업들은 조금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저희 과에 개설된 수업 중에는 이제 여성사 수업이 하나가 있고 대항해 시대를 커버하는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다른 과에서 개설이 되는 수업들 중에 저희 과 전공으로 인정이 되는 수업 음, 를 보시면 이제 정외과에서 개설이 되는 서양 정치 사상이라던가 아니면 경제사상, 철학 수업들, 미술사 수업들, 과학사 수업들, 종교사 수업들까지도 다 저희 과 전공으로 인정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다양한 토픽들을 접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서양사과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내년부터 이제 역사 학부로 통합해가지고 이제 신입생들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도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역사학부로 통합이 된다면 이제 1학년 때부터 서양사과로 진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2학년 전공 선택 때 서양사로 진입을 할지 동양사로 진입을 할지 국사로 진입을 할지 이제 선택하게 되는 구조로 갈 것 같은데 그걸 빼면 나머지는 사실상 똑같이 갈 것 같아요. 일단 서양사과에 들어오고 나면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는 커리큘럼은 없는 다만 이제 학과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는 강독 수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영어랑 프랑스어랑 독일어, 뭐 러시아어가 있죠. 러시아어는 사실상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빠뜨렸나 봐요. 어쨌든 영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러시아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동양사나 국사와 합쳐지면 중국어나 일본어나 한문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이탈리아어나 라틴어나 그리스어 강독 수업을 이제 개설해 보려는 시도들은 있는 것 같은데 될지는 모르겠어서 마지막으로 뺐어요.
그리고 삼사과 공통 기초 전공 수업이 신설이 될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확정적인 것 같은데 역사 기문 이런 수업이 개설이 될 것처럼 될 걸로 보이고 그 외에는 사실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네, 크게 변화하는 내용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정원이랑 교수 수 안 늘었어요? 정원도 그대로로 알고 있고 교수 수도 정원이 늘었나요? 정원도 그대로로 알고 있어요. 교수 수도 그대로 알고 있고. 이게 보통 이 삼사과 중에서는 서양사가 그래도 좀 인기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서양사 쪽에서 여기에 대한 뭐 컴플레인 같은 건 없어요. 뭐 교수님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부생들 사이에서는 뭐 딱히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학과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소수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똘똘 뭉치는 분위기도 조금 있고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이나 정치외교나 경제 같은 대형 과들 그리고 로스쿨을 많이 가는 과들 이런 데의 분위기를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굉장히 경쟁적이고 수업 시간에 좀뭐 예를 들어서 뭐 미리 가서 자리를 맡아두고 좀 약간 신경전을 벌인다거나 약간 이런 일화들을 되게 많이 듣는데 서양사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전혀 없고 다들 되게 협력적인 분위기라서 필기도 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족보도 다 같이 나누고 약간 이런 분위기라서 좀 이런 분위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좀 되게 만족할 것 같아요. 저도 학과 분위기에는 한 번도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고 되게 뭐랄까요 공동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과 생활이 그러니까 학부 생활이 어떤 학과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문대 전체로 들어오는 이제 수능 치고 들어오는 정시 전형이나 아니면 직윤이나 기회균 등 전형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이제 한 그러니까 과들에 각각 배정을 해줘요. 그래서 과반이라는 걸 만드는데 서양사과반 같은 경우에는 역동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인문대 광역이 보통 8명 정도씩 들어와서 18명 정도가 학교 생활의 이제 기본 단위가 돼요. 그래서 과방 같은 것도 이제 이 18명이서 같이 쓰게 되고 뭐 뭐가 있을까요? 학생회장 같은 것도 이 18명 단위에서 뽑게 되고 그래서 이 18명이 기본 단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이수 순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1학년 때는 사실상 지금도 전공을 듣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2학년, 뭐 3사과가 통합되고 나서 2학년 때 전공 선택을 하게 되는 구조로 바뀌더라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제 서양사과에 진입을 하신다면 이제 먼 미래에 동문사적 강독이나 불문사적 강독을 들으실 거니까 독일어랑 프랑스어 중에 골라야겠죠. 그걸 1학년 때쯤부터 다들 미리 고르는 편인 것 같아요. 인기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어랑 독일어가 뭐 학번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그냥 5대5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가 좀 더 인기 있다 이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고 이제 2학년이 되면 슬슬 다들 난이도가 쉬운 전국 수업 위주로 이수를 하겠죠. 소위 말하는 꿀강, 학점 잘 주고 로드가 별로 없고 이런 수업들 위주로 듣고 강사 선생님들께서 진행하는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신임 교수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는 수업이라던가 이런 수업들로 듣고 이제 3, 4학년이 되면 이제 해치우지 못한 이제 노 교수분들께서 이제 진행을 하는 어쩔 수 없는 들어야 되는 수업들 아니면 강독 수업들, 졸업 논문 수업들을 이수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네, 넘어가 주세요. 그 하나만 팩트. 그러니까 이 인문대 광역 8명은 다 서양사학과인 건 아니죠, 그죠? 전혀 그냥 아니에요. 네, 배정이 그렇게 된 거고. 다른 과를 진입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이게 엠브렐러에서 여기 8명이 왔었는데 대충 네네. 한 두세 명만 진입한다는 얘기 들으면 그럼 무슨 과로들 많이 가요? 전공 진입들은? 이 전공 진입은 진짜 어떤 주류적인 경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래 가고 싶었던 과들을 가는 음, 분위기라서.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교수진들도 간략하게만 1화 위주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서양사과에 새로 부임하신 교수님 두 분이 권유경 선생님이랑 김성혁 선생님인데 이 두 분 특히나 권유경 선생님은 이제 새로 부임을 하셨을 때 학부생들이 다들 이제 서양사과에 구세주가 오셨다라는 분위기였어요. 이렇게 서양사과가 기존까지 굉장히 이제 세대 교체가 안 되고 있었고 되게 소위 꼬장꼬장하신 노 교수님들께서 많은 학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다가 이제 노 교수님들께서 하나둘씩 명퇴를 하시고 새로 들어오신 권윤경 선생님께서 너무 그동안 서양사과에서 볼 수 없었던 나이스하고 젠틀한 캐릭터셔가지고 학생들을 혼내지도 않고
그래서 다들 굉장히 좋아하는 분위기였네요. 김성엽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젠틀하시고 이게 박지양 김성엽, 배영수 교수 자리인가요? 네, 박지양 선생님과 배영수 선생님과 안병수 선생님이 나가시고 이제 권윤경 선생님과 김성엽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다들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죠. 김성엽 선생님은 조금 학생들을 빡세게 굴리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박지양 선생님에 비하면야. 그리고 한정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이제 끝나지가 않아서 이제 수업 시간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오버 되더라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수업이다.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이고 러시아사 전공하시고 네, 박흥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최대 수혜자라고들 이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 중세사를 전공하신 분이고 또 이제 아주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흑사병을 연구하셨던 분이라서 이제 이제서야 조금 감염병의 역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면서 약간 수업 시간마다 굉장히 흥이 나시는 게 보이는 이런 교수님이어가지고 좀 최대 수혜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두갑 선생님이나 주경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 사실 학부 수업을 많이 안 맡으셔서 많이 접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이두갑 선생님은 과학기술사 하는 분이시고 주경철 선생님께서는 이제 대항해 시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저서주 활동을 워낙 활발하게 하셔가지고 대중적인 인지도는 아마 가장 있으실 분이고 저도 서양사과 쓸 때 주경철 선생님 책을 읽고 왔었는데 막상 학부를 다니면서 한 번도 수업을 들은 적이 없는 분이라서 이제 실제로는 많이 마주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장문석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사를 전공하시고 저는 이제 수업을 들어보진 않았는데 굉장히 널널한 수업이다, 꿀강이다 이런 걸로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젠틀하신 분인 것 같아요. 대화는 몇 번 해봤는데. 네, 넘어가 주세요. 강의 계획서 미리 보기를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 서양 근대사 1이라는 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 강의 계획서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거를 공유해 주실 수 중요하실까요? 있나요? 네. 그리고 취소. 좀 키우겠습니다. 음, 네. 이게 권윤경 선생님 강의군요. 네, 새로 부임하신 권규현 선생님 수업인데 잠시만요. 저도 파일을 열어야 돼가지고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배우느냐라고 하면 이제 좀 종래 근대사 서술과 조금 상반된 새로운 관점들을 배워보자라는 게 큰 틀에서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유럽 중심주의적인 목적론적인 승자 중심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좀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근대라의 형성이라는 걸 조망을 해보자라는 취지의 수업이고 그래서 네, 그런 게 큰 틀에서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업 진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교재를 한 장씩 한 챕터씩 읽고 분석해 주는 교수님의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시간에는 좀 학생들이 리딩을 해와서 그거를 좀 요약하거나 아니면 분석하거나 해서 텍스트를 올리고 토론이 진행된다거나 발표가 진행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주차별 계획으로 내려와 주실래요? 4번. 읽는 텍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주제들, 요런 텍스트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대 유럽의 물질적인 조건, 사회문화적인 변화, 르네상스 뭐 이런 걸 다루고 종교 전쟁 이런 것도 다루고 제정군사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절대왕정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텍스트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읽고 근데 이게 다 지금 단행본인데 네네. 이걸 다 읽어요? 이 중에 한 챕터씩 읽어요. 한 챕터씩? 한 챕터 한 챕터씩 편씩 안 읽고 읽고. 그리고 첫 번째 나와 있는 책들은 이제 예. 한 챕터씩 수업에서 다루는 거고 둘째로 아, 나온 책들은 학생들이 한 권을 다 읽고 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요. 이런 책들 읽습니다. 중간고사는 필답고사인가요? 네, 중간고사 필답고사예요. 제가 중간고사를 원래 제 네. 중간고사 답안지를 공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화면 공개가 안 돼가지고 어렵게 됐네요. 또 나름 재밌는 자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단턴책은 보고. 이거는 저건데. 깡비드는 소설인데. 근데 이게 약간 음, 그 계몽사상이 당시에 어떻게 이해됐는가를 보면 약간 실제로 어떤 철학책보다는 문학책들로 사람들에게 좀 인기가 있었다. 그 음, 계몽사상이라는 게 어떤
당시 사람들에게 이념이나 사상으로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조금 어떤 연애 소설이나 이런 걸로 사실 더 많이 경험됐다 이런 취지로 했던 수업이었어요. 수업은 1학년 전선? 1학년 때는 아, 전선이구나. 2학년, 3학년 때 많이들 듣는 것 같아요. 아, 연상한 전선이고. 그 정도의 난이도 수업이에요. 요 선생님은 영국사 전공이시고요. 프랑스사 아, 전공하세요. 프랑스사. 네네. 다시 PPT로 돌아갈까요? 네네.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시면 네.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영사학과 졸업의 두 가지의 난관은 이제 첫째가 강독 수업이고 둘째는 졸업 논문 수업인데 사실 졸업 논문 수업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는 장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꼬장꼬장한 소위 노 교수님들께서 있으셨을 때는 서영사과의 별명이 이제 플라잉 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업 논문 발표할 때 논문들이 날아다닌다. 이게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재미는 1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어가지고 제 선배 지인께서 실제로 겪은 일인데 졸업 논문 발표할 때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논문이라고 써왔냐 이런 논문을 던졌다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논문들이 날아다닌다 이런 학과로 유명한데 그래서 실제로 졸업 논문 수업을 이제 버티지를 못하고 드랍하고 졸업이 유예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간혹가다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들처럼 형식적으로 졸업 논문을 심사하는 게 아니라 한 학기 내내 이제 수업을 하고 졸업 논문을 뭔가 기획 단계에서 완성 단계까지 계속 매주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이런 구조라 조금 약간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는 수업이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어떤 졸업 논문들을 써왔는지를 제가 제 학번 때 졸업 논문들을 가지고 와봤는데 보시면 주제들은 또 되게 다양하고 트렌디하고 또 보시면 굉장히 어떤 서양사과에 진학한다고 해서 할 법한 주제라고 예상할 법한 주제들이 아닌 주제들 조금 더 많은 편이죠. 전통적인 역사학의 주제들보다는 가령 채식이라거나 첫 번째 보이는 두 번째는 환경보호라거나 아니면 세 번째 흑인 민권운동, 네 번째 군산복합체, 다섯 번째도 흑인운동,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소수자 역사 얘기죠. 이런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게 뭐 최근의 역사학계의 흐름을 반영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이제 역사학과에 가게 됐을 때 내가 이런 걸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기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실제 졸업 논문들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사에서는 이런 주제들이 나왔었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영국사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전통적인 주제들이 나온 것 같네요. 네. 이런 졸업 논문들이 나왔고 뭐 이혼법 이것도 재밌었고 빅토리아 시대 후기 아동보호 법제화의 배경 이것도 되게 잘 쓰였던 논문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유럽사에서는 이제 뭐 미술사 얘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7월 왕정 시기의 공공보건 담론 이게 노동자 계급을 어떻게 표상하게 됐는지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세 번째가 되게 재밌고 또 참신한 주제였는데 정신의학사랑 관련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1970년대에 전국의 정신병동을 폐쇄하고 그 환자들을 다 이제 지역 의료 시스템으로 보냈던 그런 이제 정신보건혁명 시기를 연구한 논문이었고 네. 마지막 논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실 좀 사회과학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최근의 얘기를 다룬 논문이었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되게 스페시픽하게 좁고 깊은 주제를 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죠. 뭔가 큰 틀에서 역사적인 흐름을 조망하는 졸업 논문들은 학부생 단계에서는 또 나오기가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네,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수 전공과 부전공은 언제쯤에 진입을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2, 3학년 마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경영 경제나 정치 외교를 선호를 하는 분위기죠. 경영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용이하다는 이제 인식이 있고 경제는 고시에 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고 정치 외교 같은 경우에는 고시와 로스쿨 이제 전반에 인기가 그러니까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죠. 그런 이제 이 두 학과들이 투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네 학과죠. 네 학과들이 투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빅데이터 시대다라고 해가지고 인문 데이터 과학 이런 학과들도 조금 인기를 얻고 있고 정보문화학도 뉴미디어 이쪽이라서
최근에 좀 많이들 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서양 고전학 이런 것도 좀 전공 연계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이제 한 학번에 한두 명씩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인문데이터 과학이랑 정보문화학이랑 서양 고전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학할 때 들어올 수 있는 과들은 아니고 연계 전공이나 협동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서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전공들입니다.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는 보통 한 2, 3학년 마치고 가는 게 주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진로 준비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제 고시 같은 경우에는 3학년을 마치고 2, 3학년쯤부터 하는 것 같고 로스쿨이나 취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학년 때부터 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점 관리는 1, 2학년 때부터 요즘은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지만 리트 준비를 1학년 때부터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졸업생 진로를 아마 학부모님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한 학번에 1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주류적인 경향을 따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통계를 10명을 다 내보자면 제 주변에 이제 로스쿨에 간 친구와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가장 많기는 한 것 같고 고시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고 공기업이나 사기업도 여느 인문대처럼 많이들 가고 또 언론계도 이제 간혹 가다가 한두 명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위탁번에 조선일보 가셨던 선배분께서 한 분 있고 대학원 진학도 있는데 사실 서양사과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는 한 학번에 한 명 정도 혹은 한 학번에 한 명도 없을 때도 있는 것 같고 정도인 것 같고 다른 과 대학원에 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 다른 과 대학원에 가기도 하고 또 창업도 사실 제 가장 가까운 친구는 지금 창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가까운 친구는 그래픽 디자이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여느 인문대학과와 마찬가지로 와서 자기가 어떤 진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라서 이걸 좀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인 것 같고 네. 그 정도의 원론적인 얘기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이제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사이트들에서 이제 리서치를 하는 것이 좋은가인데 사실 뭐 이런 거를 1학년 때 알려주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드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RISS나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이트를 쓰는 거는 뭐 많이들 하는 거니까 구글 스콜러 같은 것도 많이들 쓰는 사이트고 해외 연구 자료를 이제 검색을 할 때는 또 역사 전공을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사료를 직접 1차 사료를 직접 이제 찾아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건 사실 자기가 어떤 주제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이트들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쉬운 거는 자기가 연구하고 싶은 어떤 주제 뒤에 아카이브를 붙여서 검색을 하면 분명히 그 주제와 관련된 아카이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들 많이들 이제 1차 사료를 찾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이제 합격 요인 같은 거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제 사례나 제 주변 사례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을 해봤을 때 역사에 대한 흥미 정도로는 확실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은 워낙 많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흥미 이상의 조금 아카데믹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라 방점이 역사학적 방법론 혹은 역사학적으로 사고하는 학생, 그럴 수 있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런 데에 방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프랑스의 역사가 너무 좋다 이런 학생보다는 내가 프랑스 패션이 좋고 그 중에서도 프랑스의 어떤 바로크 복식사에 너무 관심이 있고 프랑스 바로크 복식의 역사에 있어서 뭔가 뭐 그 당시에 수공업 길드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탐구해보고 싶다, 뭐 탐구를 해봤다 이런 거를 더 선호를 하지 뭔가 프랑스의 어떤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학생들보다는 이제 후자의 학생들이 훨씬 더 서양사과에서 뽑고 싶어하는 학생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모든 서울대학교의 전공들에 포함이 되겠지만 거의 모든 실용적인 전공의 실용적인 활용 가능성보다는 학문 자체에 대한 학구적인 열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배워서 어디다 써먹고 싶다. 그러니까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되게 더 배우고 싶다. 이런 걸 어필하는 학생이 훨씬 더 합격하기 쉽다는 거. 이거는 뭐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공에 아마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사과에 추천할 만한 캐릭터와 비추천할 만한 캐릭터도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
이제 아까 졸업 논문 수업들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되게 자기 관심사가 좀 뾰족하게 있는 사람이어야지 서양사과에서 살아남기가 조금 쉬운 것 같아요. 되게 광범위한 역사 전반에 대한 흥미가 있는 학생도 물론 이제 전공 수업들을 버티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전공 수업들에서 자기의 관심사를 되게 뾰족하게 갈고 닦아서 이제 그 영역으로 파고드는 학생이 조금 더 뭐 학점도 잘 받을 것이고 졸업 논문 쓰기도 훨씬 용이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오히려 더 추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어 능력 우수자는 뭐 이제 리딩 텍스트들도 거의 영어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제2외국어 강독 수업도 있는 만큼 당연히 외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이제 외국어를 조금 버거워하는 학생들보다는 추천 캐릭터에 가깝겠죠. 비추천 캐릭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뭐 영제국주의의 기원 이런 걸 배워서 좀 어디다 써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실용파 학생들은 서양사과에 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조금 회의감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파 학생들은 오시지 않는 거를 이제 뭐 오실 수도 있겠죠. 근데 오시면 힘들어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을 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기초를 다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된 이론으로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프랑스사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뭐 고대사를 먼저 하고 중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근대사를 그 다음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있는 게 사실 아니기 때문에 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원하는 학생들도 조금 이제 잘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런 걸 원하는 학생들이 서양사과에 오면 좀 배움의 순서가 없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역사학이란 학문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점은 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와 주세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고3이 된다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보고서를 써보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이제 김현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제가 좀 추려봤는데 로버트 단턴의 책과혁명이라는 책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은 프랑스 혁명의 원인과 배경이라는 서양사과의 굉장히 전통적인 주제를 다루는 책인데 이제 원래의 종래 기존의 설명은 계몽사상이라는 것이 프랑스 혁명의 굉장히 큰 원인이자 배경이 된다. 이런 어떤 인과적인 설명이 주류를 이뤘다면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계몽사상이 혁명을 낳았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어떤 그 종래의 해석에 도전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양사학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전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을 아카데믹하게 소화하는 연습을 고3 때 한번 해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사 전공 때도 쓰였고 서양 근대사 수업 때도 쓰였고 굉장히 많이 읽히는 책이긴 하거든요. 저희 과에서. 그래서 네,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서 조금 체크할 만한 포인트라면 프랑스 혁명 당시의 계몽사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계몽사상과 사실 굉장히 달랐던 것인데 당대인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경험됐는지 이걸 좀 따져보자는 거고 프랑스 혁명의 지적인 기원이 아니라 문화적인 기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책의 역사에서 독서의 역사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읽고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공론장에서 나눴고 이런 것까지를 포함하는 역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뭐 오늘날로 따지면 뭔가 당대의 일종의 SNS처럼 뭔가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의견을 개진했는지 이런 걸까지를 포함하는 역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사상의 사회사의 연장선이 될 것인데 이런 기획에 속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점들을 체크를 하면서 읽으면 좀 서양사과에서의 예행 연습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수들한테 어필하기도 좀 굉장히 좋은 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고요. 그 채팅창으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희가 오늘 인원이 많지 않아서 마이크를 그냥 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제가 하나만 먼저 우리 이 마지막과 관련해 물어보면 좀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게 보통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원래는 보통 전통적으로는 수정주의 논쟁을 가르치잖아요. 서양사에서 그 알프레드 코반인가 코헨인가 하여튼 그때부터 나왔었던 프랑스 혁명은 존재했는가 하고 이제 그쪽 약간 그런 얘기들을 보통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단터는 이제 문화사 전공자니까 이게 지금 어떤 본인의 약간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뭔가 이 서양사 정말 어떤 패컬티 자체 뭔가 좀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제 취향이 반영된 거냐는 말씀이세요? 이제 보통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누구지 알베르 소블이랑 르페브르랑 코반이랑 벌였던 그 수정주의 논쟁이 사실은 약간 보통은 히스토리컬하게 많이 다뤄지고 그냥 그 전통적인 시각에서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단터는 왜 고양이 대학살 쓴 사람 맞죠 이거?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컬처럴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요새 그 서양사 분위기 자체에서 이제 이런 게 좀 더 소위 말해 뜨는 건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그런 선호가 이제 이쪽에 있는 건지. 조금 더 이런 쪽 얘기들을 주목하려는 학과 차원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에 서양 근대사 수업 강의 계획서를 보여드린 거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문화사 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읽히고 있고 음. 그래서 이게 좀 학과 차원에서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보는 편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보통 경제학 하면 왜 그 행동 경제학에 관심 가져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면 그게 이제 주류 경제학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제 반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학과 하더라도 뭐 미시사라든가 뭐 구술사라든가 이런 데 보통 좀 더 대중적으로 흥미를 갖는데 막상 이제 서양사학과 약간 주류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요새는 좀 그게 달라져요. 요새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화사적인 얘기를 모든 전공 시간을 읽는 테스트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음. 네, 그렇다고 하네요. 자,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가감 없이 질문을 좀 주시면 준영 학생이 답을 줄 것 같습니다. PPT를 앞으로 좀 넘겨놓을게요. 그리고 Q&A. 그 남녀 학생 비율은 뭐 좀 대체로 어떻게 돼요? 해마다 많이 달라요? 남녀 학생 비율은 아마 인문대 전체에서 가장 성비가 고른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저희 음, 학번 때는 7대 3이었는데 아래 학번 같은 경우에는 6대 4 정도로까지도 있었던 것 같고 여학생이 대체로 좀 더 많기는 하지만 남학생들도 막 한두 명 있고 이런 정도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으로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답이 너무 짧은데. 수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했고 저희 과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밖에 선발이 안 되는 과여가지고 네 그렇게 입학을 했고 그럼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는 서양사를 가겠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서영사과로 확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정치외교나 아니면 경영학과도 쓴 학교가 있었고 한의대도 쓴 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잡다하게 많이 썼었는데 네 그랬었고 그중에 서울대를 서영사과에 쓰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는 고3 때였던 것 같고 네 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있어서 네, 잘 선택을 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대학원은 단원과로 가네요. 근데 이제 만족을 했다면서? 학과의 만족도라는 게 이제 학과에서 배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학과 사람들과의 이제 경험과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얘기니까 전반적인 경험은 저는 되게 좋았어요. 학과 분위기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졸업생들의 진로는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되게 원론적인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기는 한 것 같아요. 되게 서양사과에서 배우는 것들이 실용적인 쓸모가 있는 것들은 사실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해서 서양사과 커리큘럼을 따랐을 때에 보장되는 진로는 사실상 없고 자기가 추가로 별도로 어떤 활동들을 이제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천차만별로 갈라지는데 보통 많이들 준비를 하는 거는 로스쿨이고요. 로스쿨에 합격하는 사례들도 이제 한 학번당 한 두세 명이니까 2, 30%죠. 정도는 로스쿨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진로를 보자면 사기업 취업하는 케이스들도 요즘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사실 서양사과의 특수한 얘기라기보다는 모든 인문대생들 혹은 이제 상경계를 제외한 모든 서울대 문과생들의 진로가 사실 다 거의 비슷해서 뭐 정치외교가 조금 로스쿨에 좀 많이 간다 이런 정도의 이제 특수 케이스만 제외를 한다면 나머지의 서울대 모든 문과생들은 이제 로스쿨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고시를 많이 준비하고 나머지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기업을 어디들을 가요? 왜 인문대는 뭐 서류에서 거른다 이런 소문도 있었는데.
사기업도 되게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되게 한 몇십 곳씩 쓰는 게 요즘에 주류 트렌드인 것 같고 그중에 붙는 데를 가는 거라서 사실 어떤 경향이 있다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경영경제 복전 안 해도 가요? 경영경제 복전은 안 해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례를 봤을 때는. 경영경제 복전이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자소서를 어떻게 썼는지, 학회 활동을 뭘 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서 학회도 되게 중요한 취업에서의 변수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복전을 뭘 했는지보다 사실 학회 활동을 하면서 뭔가 어떤 인턴 기회를 생기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명고등학교라고 잠실 쪽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했고요. 혜전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거는 다시 강의에서 좀 공유해 볼까요? 이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고3 추천 도서는 해당 학과를 가기 위해 고3 추천 도서 단턴. 단턴 얘기. 단턴이구나. 근데 책 한 권 정도는 사실 읽기에 벅차지 않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디 갔지? 이것보다 뒤에 있나? 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네, 이거. 음, 이게 사실은 한 학기 하나쯤 이런 책들이 있어요. 서울대 가는 애들 거 생기부 보면 요새는 이거 읽고 뭔가 활동 보고서를 쓰든 발표든 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는 자소서 이제 앞으로 없겠구나, 그걸부터 없어져도 어쨌든 예전에 책 세 권을 썼기 때문에 단턴 책과혁명 정도는 사실 그렇게 희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응. 그렇게까지 너무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무슨 베르랑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이런 6권 읽은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책 정도면 되게 말랑말랑한 책이라서 사실 제가 좀 설명을 너무 딱딱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저는 내신이 1학년 때는 1.6이었고 2학년 때는 1.3이었고 3학년 때 1.0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상승 추이기는 했지만 계속 1.0이었던 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균형인가? 네, 지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뭐 1.1, 1.2 이런 학생들도 많지만 이제 저처럼 그런 케이스가 아닌 학생들도 꽤 있어서 이제 고1 때 고1 내신을 조금 망쳤더라도 일반 전형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제 사례에 비춰서 본다면. 과에서 2등 아니면 3등 한 거죠? 제가 문과 전교 10등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1학년 때는 마지막에 고3 때는 문과 전교 1등이긴 했어요. 그때 내 기억에 이제 직윤을 아슬아슬하게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못 봤어요, 맞아요. 2등으로 끝났죠. 음. 음, 주변 친구 중에 고2 때부터 정신 차려서 공부해서 스카이 간 친구들. 제 주변에 실제로 있어요. 연대 사회복지학과 간 친구가 있는데 고1 때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근데 뭐 1등급 때이기는 했어요. 1등급 후반대로 알고 있는데 2등급 초반대인가?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대로 알고 있는데 이제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서 연대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네요. 그때 하구 전형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하고면 그 친구도 1.7이나 8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신. 뭐 이제 총 평균을 내자면 이제 그랬겠죠. 네, 또 뭐 서양사학과에 대한 궁금증은 없으신가요? 요새 워낙 사학과가 인기가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학과를 되게 가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아 정말요? 네, 고3 담임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인데 가지 말라고 안 했으면 아마는 국사학과를 갔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문이과 중에 문과 선택한 이유는 저는 그 당시에 1학년 때는 막 변호사라던가 이런 문과 진로들을 더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과는 원래부터 선택지에 없기는 했네요. 그리고 저 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이과 선호가 심하지는 않은 분위기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이과 가는 분위기가 저 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0 3년, 4년, 5년 이때쯤에 고등학교 다녔는데 네, 문준영 학생 16학번입니다. 네. 졸업생 네트워크? 졸업생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학생 학부모님이시면 환우회라고 해가지고 나누회라
라노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양사과 여학생들의 졸업생들, 그러니까 여자 졸업생들의 이제 네트워크가 되게 사실 꽤 짱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매년마다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재학생들을 불러가지고 되게 나이 지긋하신 선배님들도 오셔가지고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런 자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애초에 저희 과 분위기가 되게 화목하고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선배들과의 어떤 선배들한테 도움을 받는 경우나 어떤 학회 자리를 뭔가 좀 소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인턴 자리를 소개를 해준다거나 이런 기회들은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되게 이게 소수과의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을 것 같네요. 남자 선배들은 잘 안 챙겨줘요. 남자 선배들은 일단 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남자 선배들도 잘 챙겨주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창업한 선배가 있는데 이제 음. 자기 과 학생들, 이제 우리 과 학생들한테 기회를 더 준다거나 뭐 이런 사례가 있기는 하네요. 그 학회라 그랬는데 지금 말하니 학과 내 학회를 말하는 거죠. 학과 내 학회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 경영대학회가 주로 얘기가 되는 학회들이 그쪽. 경영대학회들. 예. 아, 학과는 학과 학회들은 다 죽었지 이제. 네, 학과 학회는 없어요. 10년 영양학과 됐고. 학회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서역상학과 커리큘럼이 인문대 중에서 가장 빡센 축에 속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입학했을 때에 인문대에서 가장 빡센 거가 동양사랑 서양사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마지막 학기까지 다녀본 결과 인문대 중에서는 빡센 축이 확실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특히 강독이랑 졸업 논문 수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인문대 전체에서 거의 가장 빡센 학과라는 생각이 들고, 네, 졸업 가장 논문 수업이 따로 있는 과가 몇 개 없죠. 졸업 논문 수업이 있는 네. 과가 애초에 많이 없어요. 많이 네. 없고, 사회대 외교학과고 여기 뭐 사학과 개통하고 음, 유명하죠 뭐. 아까 그렇죠. 논문이 날아다닐 때 근데 옛날에 내가 할 때 들은 얘기 이제 재떨이가 날았다는 얘기가 많았었죠. 괜히 담배를 실내에서 못 피니까. 근데 사실 뭐 인문대에서 가장 빡세다라고는 하지만 공대생들에 비하면 그렇게 또 빡센 건 아니라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공대생들의 삶의 질과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좋은 삶의 질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군대에서는 방학 때 해외여행 가는 거 상상을 못 하니까.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문준영 학생은 지금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학과 대학원 진학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학과 질문을 주셔도 돼요. 미학과를 뭐 부전이나 복전을 한 거야? 네, 미학 부전을 했었어요. 아, 부전을 했구나. 부전을 했고, 사실 부전 학점보다 많이 듣기는 했는데 논문 쓰기 싫어가지고 복전을 안 하는 거거든요. 논문 쓰기 싫은 사람이 대학원에 가신다. 아니 논문을 쓰면 졸업이 너무 늦었을 것 이해합니다. 같아가지고. 네. 미학과는 인기가 많이 없나요? 사학과보단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너무 네. 재밌는 학과인데 왜 인기가 없을까? 미학과도 이제 많이들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는 과여서. 미학과도 뭐 이제 졸업하고 먹고 살고 없는 건 비슷하죠,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게 이제 인문대생들의 선호도를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생 선호도는 모르겠는데 근데 막상 대학에 오고 나면 미학과 인기가 되게 높아지더라고요. 복전이나 부전 컷도 재밌죠. 굉장히 높고, 그래서 막상 들어오면 미학 수업 몇 개 들어보면 되게 재밌다는 걸 아는데 좀 약간 인지도가 없어서 아, 많이. 미학과 복전 컷이 높아요? 얼마나 미학, 높아요? 미학과 복전 컷이 제가 알기로 어? 3.9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게 높네. 그래서 막상 대학에 들어오고 나면 미학과 교양 수업 몇 개 들어보고 아 이거 되게 재밌는 학과구나 오, 하고 거의 알게 경영 돼가지고. 경제 수준이네, 3.9면. 아 근데 경영 경제는 요즘 4.1 정도 돼요. 더 올라갔네. 더 올라갔어요. 서양사과에서 혹시 다른 과로 전과한 친구도 있어요? 전과는 행정적으로 워낙 절차가 빡세가지고 전과는 음, 없는 것 같아요. 전과는 없는 것 같고, 또 전출이 있어야 전일이 있으니까. 서양사과를 복전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외교 이쪽에서 서양사과 복전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이중전공? 이중전공이 어떠냐는 게 어떤 질문이세요?
보통은 이중 전공을 이 허용되죠. 다른 학교들은. 우리로 치면 서울대 치면 복수 전공. 아, 네, 완전 가능하고 이제 복수 전공이 필수예요. 복수 전공을 안 하면 졸업을 할 수가 없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해야 졸업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영 경제나 정치 외교를 많이들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4.1이어야 된다. 네, 학점이. 학점은 4.1인데 요즘 문과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들 그 정도 학점이 있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크게 막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복전도 면접 봐요? 학과마다 달라요. 그냥 학과마다 학점 다르고. 컷을 하는, 그러니까 학점별로 줄 세워가지고 자르는 학과들도 있고, 면접도 보는 과들도 있고, 네. 학점 인플레가 심하면 그럼 요새는 대부분 다 최우등 졸업합니까? 요즘은 최우등 졸업 기준이 3.8 아닌가요? 3.9. 3.9보다 낮은 학생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 정도로 학점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해가지고, 예전에는 우등 졸업만 해도 잘했다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고, 네. 3.9점보다 3.8점대다라고 하면 되게, 별로다. 높은 학점은 전혀 아니에요. 아니다. 음. 네, 다른 질문도 없으실까요? 근데 사실 취업을 할 때 아마도 이중 전공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취업일 텐데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경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경영 학회를 하나 하는 게 훨씬 더 아니면 인턴을 하나 하는 게 훨씬 더 취업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많아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같은 이중 전공을 그렇게까지 목을 맬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턴을 하려고 그래도 경영경제 쪽 학회에 들어가긴 해야겠군요. 그쵸, 그쵸. 뭐 MCSA나 뭐 NCU나 이런 데들. 맥사는 너무 빡세고 아, 요즘은 요즘 많이들 맥사라고 부르는구나. 네, 요즘 MCSA라고 하는. 맥사라고 불러요. 맥사는 굉장히 들어가기에 굉장히 빡센 학회고 거긴 옛날부터 빡셌어요. 아, 그래요? 그거보다는 ENA 뭐 이런 ENS인가요? 그런 아, 문화 경영 이런 쪽이 인기 많더라고요. 아니면 뭐 사회적 경영 이런 학회, 음, 고교 역사 공부. 저는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교과서를 다 외우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질문에 뭐 고려 시대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나오면 그게 몇 페이지에 어느 째 단락에 있었는지까지 대략적으로 알 정도로 외우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를 질문을 하신 거면 어, 중고등학교 역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러티브가 있는 서술이다 보니까 뭐 원인이 있고 그러니까 원인이 있고 그 원인으로 인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결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인과적으로 흘러가는 설명이 많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해를 하면 확실히 암기하는데 어렵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어려워하면 이제 반복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제가 썼던 방법 중에 하나는 외우는 게 어려울 때는 그냥 쓰는 것보다는 말로 하는 게 저는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니까 한 페이지 보고 책 덮고 그 페이지를 쭉 말로 해보려고 하고 뭐 녹음기 틀고 그 말한 다음에 녹음기 다시 들어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녹음기 틀어놓고 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체크하는 이 방법은 저는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본인은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는 얘기에 동의하세요? 중고등학교까지의 역사학은 그렇죠. 근데 대학교에서의 역사학은 암기는 암기 과목이라기보다는 암기는 그냥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고 음, 그 이상의 뭔가를 해야 하는 학문이죠. 감사합니다. 되셨다고 하네요. 네, 그럼 일단 우리 전반부 문준영 학생 발표는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네, 한번 네, 뭐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박수를 부탁드리고 준영 우리는 이제 다음 뭐 모임이나 알바 때 보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